궁극적인 지향점은 이제 자율주행을 넘어서 결국 모빌리티 쪽으로 가는 거고, 이제는 본격적인 서비스 회사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주제는 바로 자동차 산업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플랫폼 이야기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플랫폼이라 하면 뭐 유튜브 플랫폼,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SNS 플랫폼이 네네네네. 있는데, 자동차 회사의 플랫폼, 그 플랫폼과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플랫폼이 좀 정확하게 뭔지. 그러니까 플랫폼을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조금 나눠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연기관 쪽에서 보면은 그냥 그거예요. 밑에 차체 하부를 구성하는 하부 차체가 있을 거고요. 거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제 전달해주는 변속기라는 부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쓰이는 뭐 이렇게 스티어링, 그러니까 휠이죠. 휠, 그 방향을 조절하는, 그리고 뭐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차체의 하단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품을 갖다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세트로 만든 거를 갖다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기차에서의 플랫폼이란 뭐냐라고 본다면은 전기차의 하부를 구성하는 그 차체가 들어갈 거고요. 그 안에 이제 그 깔리는 배터리 쪽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들어갑니다. 모터가 들어가고 그 모터의 에너지를 각 부분품으로 전달해주는 감속기라는, 이제 변속기랑 비슷한 감속기라는 부품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똑같이 이제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레이크 이런 쪽을 갖다가, 그러니까 전기차의 하단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품들의 세트, 이걸 갖다가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테슬라. 네, 테슬라의 부품, 테슬라를 보면은 테슬라의 모델 3랑 모델 Y는, 모델 3는 세단이고 모델 Y는 SUV예요. 근데 똑같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하단은 똑같아요. 하단은 물론 약간의 그 세단과 SUV의 특성에 맞게 약간의 수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구성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플랫폼에서 생산한 세단 모델, SUV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이 이런 이제 플랫폼 전략을 가장, 사실 내연기관 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했고 가장 앞서갔던 업체였고요. 전기차 쪽에서도 똑같이 이제 MEB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ID3라고 하는 이제 세단 모델을 내놓고 ID4라고 하는 SUV 모델을 내놨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플랫폼에서 나온 세단 모델이고 SUV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기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GMP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다가 쓰고 있고요. 이 EGMP에서 나오는 아이오닉 5, 그 다음에 기아의 EV6 똑같은 플랫폼에서 상부랑 디자인 이런 거, 그리고 약간의 기능적인 차이, 이런 거를 구분해서 좀 이제 특성 있게 만든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은 동일한 걸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플랫폼의 장점은 뭐 단가가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단가도 그렇고요. 그 최적화돼 있는 거죠. 최적화돼 있고, 그러니까 전기차에 맞는, 전기차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부품들의 조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당연히 단가도 낮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또 플랫폼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전기차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자동차는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가고 모빌리티로 가는 그 과정에서 전기차가 기본적인 토대가 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토대가 돼야 되는데,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율주행과 모빌리티를 구현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기차에서 이제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모빌리티 공유 경제인데, 만약에 나중에 끝단에 이제 가면 어쨌든 공유 경제가 되면 굳이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결국 끝단에 가면 자동차 산업들의 굉장한 뭐 옥석 가리기나 아니면 뭐 굉장한 세태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굳이 꼭 공유 경제만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라스트 마일도 있을 거고, 저희가 알고 있는 움직이는 모든 수단,
이런 건 다 모빌리티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UAM이라고 현대자동차가 많이 하는 이제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 뭐 이런 컨셉으로도 모빌리티를 갖다가 하고요. 저희가 전동 킥보드 요즘 많이 타시잖아요. 네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라스트 마일 쪽에서의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동하는 모든 수단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지 꼭 공유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공유경제와 관련해 갖고서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과연 이제 공유경제가 됐을 경우 자동차가 과연 이제 축소될 거냐라는 네. 이제 또 이제 의문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더 커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저도 솔직히 하기에는 그 미래에 대해서 조금 전망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저도 뭐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자동차의 사용량, 그러니까 소유의 욕구는 점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그만큼 자동차가 공유 경제가 됐을 경우는 더 많이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 많이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더 빨리 짧겠네요. 이제 닳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이제 회사 현대차 그룹 좀 전기차 현재 성과는 어떻고 향후 또 어떤 모델들 좀 준비하고 있나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기차 쪽에서 생각보다 잘해요. 많은 분들이 조금 현대차라고 하면 이제 그 일부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되게 폄하하려고 하시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은데 현대차가 작년도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순위가 6위 정도였어요. 1등은 테슬라였고요. 그 다음에 그 6등 중에서 2개 회사가 이제 중국 업체가 있었고요. 근데 중국 업체들은 중국 자국 내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보다 좋게 나왔던 회사는 3개 정도, 폭스바겐이랑 뭐 BMW 이 정도 회사들이고요.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되게 빨리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이제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 시점에서 현대자동차가 코나랑 아이오닉, 그다음에 니로 이런 모델들을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나름 성과가 있었죠. 물론 이제 그 좀 코나 EV가 화재 사고가 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은 나름 그래도 작년도에 글로벌하게 판매 성과가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하게 24만 대 정도 작년에 팔았었고요. 24만 대 팔면서 그 모든 모델들이 다 그 아까 말씀드린 변환 모델 위주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환 모델이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전용 플랫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아요. 효율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나랑 니로 이런 모델들이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 실질적으로 효율성 측면도 꽤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전기차의 성과를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코어 에피션시라는 그 데이터를 많이 보거든요. 이 코어 에피션시라는 거는 전기차가 무게도 다 다르고 배터리 사이즈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코어 에피션시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그 무게를 가지고 동일한 거리를 가는데 얼마 정도의 배터리가 소모되는지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지표인 거죠. 현대 기아의 이 코어 에피션시 지표가 테슬라 다음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근데 전용 모델이에요. 거기는 전기차만을 위해서 만든 모델들이에요. 근데 현대기아는 코나나 니로는 내연기관을 갖다가 전기차로 변환한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 에피션시가 이 정도로 나왔다라는 거는 현대기아가 그만큼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 자체로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코어 에피션시가 이 정도로 변환한 모델이 이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제 전기차 전용 모델이 나오면은 더 좋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나오는 아이오닉 5고요. 아이오닉 5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해서 나올 거고 나왔죠 이제. 이미 한국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유럽 쪽에서는 이미 선적해서 유럽 쪽에서 팔리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기아가 EV6라고 하는 그 SUV 모델을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오닉 5랑 동일한 플랫폼에서 생산하는 동급의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쯤에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그 제네시스에서 JW라고 하는 모델이 나올 거예요. 그것도 이제 동급의 SUV 모델인데 이 JW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실제 나올 때는 아마 이름이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뭐 지금 가장 많이 예상되는 거는 GV
GV60, 그러니까 현대 제너시스가 지금 GV80, GV70이라고 하는 이제 SUV 모델명이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조금 작은 급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기차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GV60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이 세 가지 모델이 이제 전용 모델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현대자동차가 그 아이오닉 6라고 하는 아이오닉 5의 세단 버전인 아이오닉 6를 갖다가 내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오닉 7이라고 하는 또 모델을 내놓을 거고요. 뭐 아직까지는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아이오닉 3 뭐 이런 아이오닉 4 이런 모델도 나온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 입장에서도 지금 아이오닉 EV6라는 모델 하나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했지만은 2027년도까지 7개의 전용 모델을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향후에 매년 한두 개 정도의 전기차 모델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네,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 성과는 좀 현대차 그룹의 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회사들 주가가 안 좋았었던 이유가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가 내연기관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연기관을 죽어가고 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계속 억눌렸었죠. 근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작년도, 물론 재작년부터 이제 전기차 부분 성과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지만은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작년부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잘하네? 라고 하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은 그러면 미래도 전기차 시장, 미래 자동차 시장에도 살아남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재평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우려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전기차 쪽에서 잘할 거고,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야. 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작년도에 이제 하반기 이후로 주가가 올라갔던 요인 중에 하나였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먼 미래와 관련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제 자율주행을 넘어서 결국 모빌리티 쪽으로 가는 거고, 이 모빌리티는 단순하게 자동차 회사들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서비스 회사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경제를 하든 아니면 그 안에서 수많은 이제 컨텐츠를 소비를 하든 간에 결국은 그거는 다 서비스 영역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거를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그 판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서비스 매출액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자동차의 제조 판매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R&D 투자를 해야 되고 생산 시설을 가져가야 되고 판매 영업 인력을 가져가야 되는 대표적인 자산이 많이 드는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마진은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비즈니스고요. 그런 영역에 있던 회사가 서비스를 하게 됐을 경우는 그 수많은 그 고객들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그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구매 비용이라든가 뭐 아니면 서비스 관련된 구축 비용이 들겠지만은 자동차의 제조, 판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자산이 적게 드는 소위 말하는 에셋 라이트한 구조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마진도 뭐 아시겠지만 인터넷이나 뭐 플랫폼 쪽에서 하는 서비스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마진이 좋잖아요. 그럼 그 안에 더 마진을 갖다가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전형적으로 ROE가 높아지는 비즈니스 쪽으로 영역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뭐 초기에는 그 비중은 낮겠지만은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이제 서비스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가가 단순하게 고자산 저효율의 기업으로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저자산 고수익의 그런 서비스 기업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높아지게 되죠. 그걸 만약에 다른 산업인 이제 휴대폰을 가져온다면 삼성전자가 약간 애플처럼 되는. 제가 뭐 삼성전자를 갖다가 말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휴대폰에서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제가 거론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외국 기업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폭스콘 같은 업체가 애플로 이제 너무 갭이 차이가 나서 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점점 그런 모델로 갈 거다라고 제조업에서 이제 플랫폼으로 함께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당연히
주가 재평가가 발생을 그쵸. 하겠죠. 또 플랫폼이 펄을 되게 높게 좀 쳐주시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수익을 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또 안정적인 수익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자, 이제 전기차 다음이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좀 준비 사항 좀 어떤가요? 현대차 그룹도, 근데 이게 사실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는 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와갖고, 완성차들이 되게 뒤처져 보이는 네. 그런 느낌도 좀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근데 현대차 그룹도 사실 몇 년 전부터 꽤 준비를 좀 열심히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를 들면은 현대차 그룹이 2년 전에 그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합작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셔널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서 보면은 액티브라고 하는 이제 꽤 그 글로벌 순위가 높은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율주행 사업부가 이제 분사를 하면서 현대차 그룹과 합작으로 만든 5대5 합작으로 만든 회사고요. 이 모셔널이라는 회사가 자율주행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거 관련된 거를 이제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로보택시를 2023년에서 24년에 걸쳐가고서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렇게 이제 현대차 그룹도 관련돼서 이제 외부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에 투자를 좀 하죠. 그러니까 뭐 동남아의 그 우버라고 할 수 있는 그랩의 일부 지분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라고 하는 그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 업체에도 일부 투자를 했고요. 이외에도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다수의 업체들한테 이미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작년도 말에 그 사업 구조조정도 그룹 내에서 꽤 많이 했었죠. 그래서 현대 오트론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전장 개발사를 이제 그 현대 모비스랑 일부 사업은, 반도체 사업은 그쪽으로 양도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현대 오토에버랑 이제 합병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룹에 이제 조금 뭔가 조직을 갖다가 구조에 맞게끔 좀 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대차랑 기아 자동차 자체적으로도,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 관련된 기술을 갖다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한번 좀 들어봤을 일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맞아요. 라는 로봇 회사를 이제 인수했잖아요. 네. 그럼 이건 어떤 의도 쪽일까요? 결국은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된 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을 했죠. 아시겠지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동영상 보시면 되게 정말 혹하는 동영상이 되게 많아요. 막 로봇이 막 뛰어다니고 뭐 로봇 개 같은 개라고 하긴 강아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개도 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개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수색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춤도 추고요. 막 이런 동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술력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실용성은 있는 아이템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금 적자가 꽤 나는 회사예요. 만들어진 지 꽤 된 회사인데도 한 번도 제대로 된 매출액이나 이익을 갖다가 발생시킨 적이 없는 회사거든요. 그럼 뭐 이제 현대차 그룹은 이걸 왜 샀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이걸로 뭔가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도 뭐 장기적으로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목적은 결국은 기술 습득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럼 이 기계 기술을, 로봇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애플의 팀 쿡 CEO가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한 거를 딱 보시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쿡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자율주행 전기차는 결국은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로봇 관련된 이제 기술들이 꽤 자율주행 전기차에 필요할 거고, 그거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이제 습득하는 목적, 그 목적 하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저는 인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 기술이 뭐 굳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다른 사업과도 연관시킬 수 있죠. UAM과 관련
관련돼서 사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의 뭐 기계, 뭐 산업기계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된 것도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누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샀는지를 갖다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현대차 샀죠. 현대글로비스 샀죠. 현대모비스 샀죠.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 지분 들어가 있죠. 그런 회사들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지분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샀다라고 보시면. 그럼 자율주행이 좀 되려면 뭐 현대차는 좀 어떤 기술을 좀 보강하고 해야 되는 거죠? 현대차,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기차와 관련된 제어 기술 쪽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나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의 제어 기술을 통합하는 그런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 제어기 관련된 기술을 조금 필요할 거고요. 그 통합 제어기 관련된 거는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쪽에서도 좀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아마 2023년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통합 제어기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테슬라가 이제 많이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물론 통합 제어도 있지만은 그 OTA라고 하는 이제 무선 업데이트 관련된 네. 기술도 상당히 각광을 받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 현대차 그룹이 지금 현재로는 그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이런 그 일부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네.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만 이 OTA 기능을 이제 올해부터 서비스를 하는데 이 통합 제어 기능 관련된 OTA 기능도 같이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 관련된 기능도 2023년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현대차 그룹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올해 내년도 이렇게는 아니겠지만은 2023년도, 24년도, 2025년도 가면 갈수록 현대차 그룹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을 실제로 양산 자동차에 적용하는 이런 단계적인 로드맵을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팀장님 것 같아요. 말씀대로면 현대차 그룹의 뭔가 재평가를 다루려면 2023년부터는 좀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재평가도 결국은 두 가지 단계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 단계는 그런 기반 기술들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대감이 일부 이제 재평가를 일부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더 세게 재평가되는 거는 결국은 이런 게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기대를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의 일정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지 못했고 이게 뭐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확인하고 현대차 그룹의 그 수준을 갖다가 알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2023년, 24년 정도가 되면은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전기차 쪽에서 어느 정도 꽤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들게 됐을 경우는 상당히 큰 폭의 재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단계가 2022년도까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단계는 2023년도 이후로 뭐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만약에 저희의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2023년, 24년도 되면은 또 한 번의 큰 폭의 재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평가라는 뜻은 여기서는 좀 좋은 뜻일 그쵸.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나쁘게 재평가할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